한국형 토빈세라고 지금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토빈세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기자, 이 도입하자는 이야기 왜 나온 건지 배경 살펴볼까요? 네, 먼저 토빈세의 의미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빈세는 국제 투기 자본인 한머니를 규제하기 위해서 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72년 처음 주장한 이래로 이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그동안 토빈세에 오랫동안 신중을 기해온 정부의 태도가 돌연 전향적인 검토로 급선회하는 바람에 증권과 또 금융가에 이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토빈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변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1차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 복지 등에 쓰일 이 중장기 재원을 해외에서 찾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를 감안할 때 0.01%의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면 2조 원 안팎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들이 이 토빈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발빠르게 도입을 검토하지 않을 경우 역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화나 채권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토빈세, 금융거래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외국인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불안이라든지 이 증시 변동성 같은 우려 요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입이 된다면은 영향이 없진 않겠죠. 변동성 확대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일단 정부에서는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을 막고 거기다가 세수까지 확보하게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일단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권보다는 외환이나 채권 시장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네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부가 이제 그 외환 거래랑 그 채권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토빈세 필요성 이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뭐 구체적 방안으로 보니까 이제 외환 거래세라든지 채권 거래세 도입 외에도 이제 외국한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더 떨어뜨리는 것, 그리고 이제 NDF 역외 선물한 거래에 대해서 중앙 청산소 이용 의무화, 이게 하게 되면 아마 역외 시장에서 이제 거래 정보가 파악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강화라든지 공기업의 어떤 그 불필요한 외화 차입을 억제하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이제 실제로 도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면 실행이 되면 아마 환율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는 하고요. 반면 이제 거래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위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고 하면 어떤 흐름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기업들의 어떤 경영 성과가 조금 더 이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외환 채권 시장에서도 중장기 투자가 좀 더 자리 잡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글로벌하게 모두 다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겠고요. 또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자 유치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국 자본 유치도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실행 여부는 미지수인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어제까지 나온 시황으로 보면 브라질이 2009년도에 도입해서 거의 이제 유일하고요. 유럽연합 중에도 이제 일부 국가만이 도입을 하기 위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뭐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처럼 주변 국가의 공조나 이런 의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뭐 외환이나 채권보다는 증시에는 상대적인 영향이 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증시의 영향도를 이제 보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이제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토빈세를 도입한 국가들이 몇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을 좀 보면 지금 현재 토빈세 도입국이 되게 브라질,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로존 11개국이죠. 네. 그래서 유로존 11개국은 2014년 1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지금 현재 상태인데 1단계적으로 우리가 브라질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브라질이 주가가 움직임이 어땠나 이걸 좀 봐야 되는데 4단계로 브라질은 토빈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보면은 되게 2009년 10월, 그 다음에 2010년 10월, 그 다음에 2011년 1월, 2011년 3월 그 화면에 나가는 대로 그런 정도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 단계마다 어떻게 주가가 변동했나를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브라질 주가 나오죠?
거기 이제 막대가 나온 게 그 단계, 네 단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단계 시에 보십시오. 일단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만 이 네 단계가 시행될 때 주가가 크게 밀리거나 크게 오른 적은 없었죠. 그렇진 않네요. 예.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은 사실 다른 그 주가에 움직일 수 있는 경제라든가 이런 변수에 의해서 이제 전개가 된 거니까 네 개의 막대 안의 기간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다. 네, 이걸 알 수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환율 움직임, 네, 네. 브라질 환율 움직임도 보면은 되게 일단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지금 네 개의 막대가 있을 때는 약간은 내려오는 듯 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은 약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가치가 떨어진 건가요? 브라질화의 강세가 약세로 나중에는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막대선 안에서 보면은 약간 이제 강세로 좀 전환되는 듯 싶었지만은 궁극적으로 봐서는 나중에는 결국 이제 약세로 돌아섰다 이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막대 안에서는 큰 변동이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 나중에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런 양태를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토빈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국형 토빈세를 지금 현재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서 사실 그걸 건드리지 않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한국형 토빈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예전에 그 발의가 처음에 이 법안이 이제 이걸 상정을 하거나 발의가 될 때 민 교수님인가 그분이 이제 제안을 한 그 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시면은 평상시 그러니까 환율 변동폭이 3% 이내일 때는 거래세를 한 0.02% 정도 그리고 환율 변동폭이 3% 이상일 때는 거래세를 10 내지 30%쪽으로 이제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토빈세를 도입한다면 이거보다는 좀 낮겠죠. 네. 낮게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브라질 사례를 분석하면은 결국 별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부터 도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를 어느 정도 생각하는 한국형 토빈세 형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동요하지만 결국 다시 복귀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아무래도 처음부터 많이 좀 부담을 주진 않겠죠. 증시에 미칠 영향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그만큼 글로벌 환율 전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각국의 이익에 대한 생각들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율 전쟁도 좀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박남숙 기자, 미국과 일본 양적 완화 이어지는 가운데 환율 전쟁의 첫 희생자가 유로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또 유럽연합, 일본 등 양적 완화 조치로 유로화의 이 평가 절상이 가팔라지면서 유로존 내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투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달러화와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유로화 가치는 미 달러화에 대해서는 14개월, 일본 엔화에 대해서는 33개월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에 민감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이 치솟는 유로화 가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유로존과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로존이 환율 전쟁의 첫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에 유로존의 성장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로화가 다시 약세를 보이게 하려면 유로존 위기 우려를 다시 고조시켜야 한다며 유로존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유로화가 강세를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 주요국들 화폐 가치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좀 중간 점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정책은 어떻게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환율 전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그 글로벌 한시에서는 그 지금 이중통화간 환율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보면 2007년 이전에
사실은 2006년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이야기가 모기지 위험 관련해서요. 그 전에 보면 이제 유로가 가장 강했었고요. 그 다음에 달러였었고 엔화가 가장 약했던 그러니까 유로, 달러, 엔화 순이었었는데 이게 그대로 다시 그 순서대로 이제 지난 연말부터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이 국제 피시 효과에 따르면 이자율 차이가 이제 환율 변동을 일부 설명해 준다는 논리에 근거해 볼 때 지금 기준금리가 유로는 0.75%이고 달러가 0.25, 엔화가 0.10이기 때문에 당연한 정상화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로는 뭐 이제 본의 아니게 화폐 가치가 강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해지게 됐는데요. 뭐 영내 교역이 제가 입수한 그 자료로는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한 40% 정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환율 관련해서 아주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유로 가치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유로와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는 2007년 시즌처럼 다시 한번 유로 강세 CRB, 그러니까 상품지수 강세라는 채널이 네. 형성될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관련해서는 최근에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던 상황인데요. 최근 한 20거래일 정도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원화는 환율만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같이 빠졌기 때문에 원화값도요.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4분기 수출주 실적에서 확인했듯이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우리 수출업체가 힘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 역시 이제 예전 기억을 되살린다고 하면 증시 강세 요인이 하겠습니다. 예전에 2007년 시즌에 유로 달러는 CRB랑 연계됐던 흐름이었었고, US 달러 JPY는 그러니까 엔화 흐름은 주식이랑 연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또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게 되고요. 또 이제 또 달러 위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 국면인데 어제 보니까 이제 6.2 위안에 고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6%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자율 평가 정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국제 피시 효과 관련해서는 위안화가 강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환율 전쟁 뭐 이런 쪽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의미 있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게 다시 이제 그 자금들이 회수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 나라의 어떤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금리 수준 또 물가 전체적인 거시 지표를 반영해서 정상화되는 채널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상화 과정으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유로화가 강세인 국면에서도 유럽 증시도 다 같이 좀 올라오는 추세였습니다. 환율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좀 안 좋게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에 유로화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걸 좀 반사 강도가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1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경기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하는 거죠. 돈이 풀리면서 경기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됐다고 보고. 자, 지금 이제 달러 유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서양은 동양하고 반대죠. 그래서 거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달러 유로 차트가 이제 올라오지만 이거는 유로화가 강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되겠고요. 유로화에 대한 달러의 가치죠.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때 코스피 지수는 과거에 어떠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빨간 원, 파란색이 유로 지수죠. 네. 그리고 달러 유로 지수고, 빨간색이 그렇죠. 네. 그리고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띠고 올라올 때 코스피도 역시 같이 올라왔어요. 네. 네, 그 빨간 동그라미 친 데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 이제 네모친 데 보시면 유로화 강세로 올라오는데 코스피 지수는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거는 소위 이제 주가에서 이격이라고 그러죠.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유로화가 너무나도 약하게 과거에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 격차를 좀 좁히는 관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발생하고 유로화하고 지금 현재 한국 코스피 지수하고 좀 다르게 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기대감이 작용이 되는 그런 속성이 좀 있고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더 낫다는 얘기죠. 네, 그런 속성. 그리고 한국은 일본 엔화하고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 특수성이 좀 가만히 됐고 네. 그리고 뱅가드 쇼크, 애플 쇼크까지 한국은 가세화가 됐던 그런 측면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또 환율 민감주들에 대한 전략 살짝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IT도 그렇고 특히 자동차주들이 환율 부담으로 많이 빠졌는데 현대모비스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그 시장에서 보면 이제 원달러가 그 하락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으로 그러니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여전히 이제 그 증권가 연구원들 견해를 좀 종합해 보면 그 동아시아 경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또 선진국이 무제한으로 이제 통화 공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유로존의 어떤 그 LTRO 자금 회수라든지 자금 순환 회복 징후가 있고, 또 이제 올해도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토빈세가 실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오히려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1,000원대 수준 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당분간은 이번 달, 그러니까 저번 달이죠. 저번 달 15일 날, 1월 15일 날 찍었던 1,054원이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IT랑 자동차 등 수출주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것 같고요. 올해 이익 모멘텀이 이 두 섹터가 다 IT랑 자동차가 작년만은 못합니다. 이익 모멘텀 봤을 때는, 그로스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절대 이익 규모는 여전히 크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는데 이 두 섹터가 못 가면 시장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세 가지 악재가 희석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고 봅니다. 엔화 건이나 뱅가드 건이나 다른 건들이 이제 희석된 구간으로 진입은 했는데, 다만 지금 현재는 악재는 희석이 됐지만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IT나 자동차가 1분기 실적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당장은 크게 움직이지는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아쉬운데, 제가 볼 때는 IT 같은 경우는 아마 갤럭시 S4 3, 4월 달에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아마 촉매 역할, 반전의 촉매 역할을 나중에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차트에 보시면 쌍바닥이나 다이버전스를 좀 확인을 자동차나 IT 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종목을 한꺼번에 나타낸 표로 작성을 했는데, 현대차 까만색이죠. 결국 과거에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처럼 여러 번 바닥을 만들어야 되고 오른쪽 위로 커브를 트는 다이버전스가 좀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케이스 네모 친 부분, 요 부분에서도 그런 패턴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빨간 거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확인이 되죠. 그런 정도로 좀 바닥을 좀 다져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네모친 부분에서도 그런 양태를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바닥을 다질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은 한국형 토빈세로 불리고 있는 외환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환율 민감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네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